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근대죠. 다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고, 사람들이 또 쟁점도 굉장히 많은 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근대사랑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제 정세, 우리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까지 같이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했는데요. 근대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갑신정변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되는데 오늘 그거를 뭐 1시간 동안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 시작이었던 갑신정변을 중심으로 이제 근대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대라는 것 이전에 당연히 저희들은 봉건제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가 봉건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보니까 서구의 봉건제도가 이제 우리 조선 동양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중국하고도 우리나라 봉건제도가 좀 다르죠. 옛날에 보통 봉건제도 그러면 장원제도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영주, 그다음에 가신 뭐 이런 그런 걸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장원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이게 이조 정부의 행정력이 전율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독자적으로 장원들이 다 굴러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북의 견해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북의 견해를 뭔지 살펴보니까 봉건 지배계급들이 그러니까 토지를 차지하고 농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것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같은 경우는 노예 노동이 잉여가치의 원천이고, 봉건제도 때는 어떤 토지로부터 생산된 것, 노예는 아니지만 농노나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한 생산이 주종인 것, 이런 것이 봉건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장원하고 우리나라 봉건제도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토지를 매개로 하는 생산과 수탈이 이루어지는 체계다라고 역사 발전 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세라는 것은 가난, 경제적 강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권리도 없이 불려다니고 노예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분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분제도라는 것은 이제 그것도 북의 표현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서 대대손손 그것이 이어가는 것. 그런데 신분제도라는 것은 피지배급이 대한 지배급의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원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너는 애비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두상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너가 이제 그런 억압적인 신분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했던 것을 신분제도라고 말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근대라고 한다면 중세의 이런 어두운 시대에 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자유권이 막 이렇게 분출하게 되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인 번영이 이루어지는 중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는 다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거, 프랑스 혁명 뭐 그런 혁명들을 거쳐서 봉건제도가 이렇게 타도되고 이렇게 자본주의로 발전을 해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타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산업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런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견해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운양호 사건으로 인해서 일제랑 이제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 자본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를 그래서 자기 어떤 산업화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 근대화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꽤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식민지성이었다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산업화를 일제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견해를 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그럼 이런 견해를 부정하려다 보니까 어떤 견해가 또 성립이 되냐면 갑신정변 같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이제 갑신정변을 생각하고 서구에서도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갑신정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은 실패한 개혁이었고 그것을 한 번으로 해서 근대화를 시작으로 본다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거 아니냐.
서양에다 기계적으로 맞춘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느 때부터 시점인가, 근대화 시점인가라고 본다면은 그 이전에 산업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만일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산업화의 길은 없었을까, 자본주의로 넘어갈 수 없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어떤 실제적인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선이 일제가 침략해 오지 않고 일제가 식민지 이렇게 자본을 갖고 오지 않았어도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이런 얘기는 적어도 근거서부터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2조 후반기 임진왜란 끝나고부터 우리나라 봉건제는 아래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봉건제의 어떤 기본적인 그 관계인 토지 얽힌 신분적인 결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소장농들이 자기가 소유권은 없지만 경작권은 다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냥 대대로 그 자기 지역 소작은 짓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무너지냐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부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이방이나 중간 상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해서 거대한 대지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양반족보의 90%는 다 그때 이제 산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누가 원래부터 신분적인 양반이 아니라 이렇게 산 양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기본적인 토지에서부터의 어떤 기존의 봉건적인 신분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전에는 그냥 농사를 짓다가 겨울에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돈을 미리 주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만드는 민영 수공업의 발전, 관청 수공업을 대체하게 되고 그러면서 간행 수공업이 되게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 삼배, 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직판을 하거나 아니면 보부상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고 그러니까 1808년의 경우에 시장이 오일장만 해도 전국에 1000여 개의 시장이 있었다. 오일장이지만 이런 것들이 봉건적인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 만큼 어떤 그 상품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중세 말처럼 공장제 수공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행 수공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돈을 좀 번 사람들은 원료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 기계는 들여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일부가 기계제 생산으로 넘어가서 1850년대 전주 납청 녹그릇 공장이라든가 정부의 수주를 받아서 그 화폐를 주주하게 되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광산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가면 이제 은광이 70개소가 합법화되면서 점점 대규모로 광으로 이렇게 광산으로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 마을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쫓겨난 농민들이 이쪽으로 농촌 이탈 인구가 일로 집중하게 되고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상품 관계가 너무 발전하게 되고 광산 마을을 중심으로 상품 유통이 확대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에 있었던 17세기, 18세기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서구와 너무나 비슷한 유사한 경로가 이제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한산의 못이라든가 나전칠기랄지 이거 안성육이랄지 강화 함은석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이제 하나의 그런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예품으로 성장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일제 거기 조선총독부의 자료예요. 우리나라 그 당시 중후반에 공장제 수공업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제지공장, 제지소 자기공장 이런 것들이 도처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일제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문호가 개방되고 추탈당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발전되어 나갈 수도 있는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있는 토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조선시대의 어떤 그 조선 봉건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근대사를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될 국제 정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를 본다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청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청나라는 이제 그 아편 전쟁으로 되게 몰락해 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는 대단히 이제 위신이 높다가 이제 아편 전쟁으로 몰락하면서 거의 누더기가 되는데, 청나라 사람들은 그 이홍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 체면을 유지하고 싶어해요. 근데 자신이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더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조선이 일본을 너무 건드려 갖고 일본이 쳐들어오면 청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면 조선이 우리를 지켜준다기보다는 어쨌든 청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 이렇게 자기네들은 도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 힘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조선한테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본하고 타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요를 하는, 그 당시 이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수행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공부할 때 메이지 유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메이지 유신은 일본 사람들이 참 똑똑해서 젊은 정치가들이 잘 개혁을 해서 저렇게 빠른 시일 내에 부강했는데, 우리는 갑신정변 일본이나 의지하고 그래서 다 망해먹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되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메이지 유신이 똑똑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의 모든 정책은 처음부터 조선 수탈을 전제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발전해 나가는 모든 것은 조선으로부터의 궁극주의적인 수탈, 이런 것들을 갖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원래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근대사에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결탁 과정이 되게 초기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아직도 우리가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에 이렇게 언제부터 이 결탁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얼마 안 되니까 이때, 그러니까 아직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할 만큼의 여력이 없었다. 미국은 되게 점잖은 나라다. 굳이 뭐 때문에 이제 그 큰 나라가 조선을 먹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맹화가 이렇게 싹트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일본 수탈을 당하면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서양의 모든 자본주의가 과연 식민지로부터의 추가 이윤을 착취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 자본주의적인 번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남북전쟁 막 끝나기도 전부터 사실은 중국으로 진출이 되게 활발했고, 어떤 그 면 같은 거는 이미 영국을 능가하는 홍콩 수출액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중국에 진출해야 되겠는데, 이미 이제 이게 상해나 이쪽 서해안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이게 뭐 유럽이 다 들어와 갖고 독일이니 프랑스니 영국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진출할 곳은 어디냐면 중국 동북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주 이쪽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진출을 하려면 일본과 우리 조선이 기항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를 자기네 마음대로 안심하고 드나들 수 없으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미국에 그때부터 형성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이런 세력들과 결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왕권을 지킬 것인가, 그 당시 조선 왕조로서는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볼게요. 미국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48년도 1853년도에 멕시코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뭐 여기서 일로 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려면 이렇게 대서양으로 돌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그 태평양하고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차지했다는 것은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로가 열렸다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이 다 여기까지 사들인 의미에서 가장
커다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33년, 이건 아편 전쟁이 1839년이니까 그 훨씬 전이에요. 그 전인데도 공식 문건에 일본과 통상교역의 길이 곧 열리게 된다면 장래 조선과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1835년에 동아시아의 미국 이익 지키기 동인도 전대를 이렇게 조직하게 됩니다. 또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이 태평양에서 그 향유고래, 고래잡이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왜 고래를 많이 잡았냐, 고래가 이렇게 먹을 게 비쌌냐, 그게 아니라 석유가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름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고래에서 얻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유고래를 잡을 수도 있고 없고가 산업화를 이룰 수 있고 없고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중국과의 수출 이런 문제에서 이 태평양의 어떤 그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함대의 중요성이 되게 동인도 전대가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45년의 문건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들이 상업적인 투자 인원을 은능국 조선에 파견할 때가 왔다. 근데 유럽 모두 조선의 세국 정책으로 실패했다. 우리는 이제 조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사실은 무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선 개항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조선을 기착지로 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48년에 미 하원의 토마스 킹이라는 하원 의원이 이미 이제 중국의 면 수출이 영국을 능가하게 되고 이제 이런 만큼 태평양 항로를 적극적으로 우리도 개선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환으로 이제 페리 제독의 일본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페리 제독 이거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대포 한 방에 일본 나라 깨갱하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한테 항복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그 일본의 개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개항을 하자마자 바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때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에는 다루고 이제 손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65년에 딱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66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도 저기 누구지? 그 역사 교수, 강준만 교수 책이 있던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진보적인 역사 글을 쓰시는 글들을 보면, 제너럴 셔먼호는 그냥 상선이었다. 상선을 위장해서 들어왔죠. 상선을 위장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게 조선에서 쓸데없이 화공으로 가라앉히는 바람에 그 뒤로 오히려 미국 침략에 빌미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글을 제가 보고 되게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의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미국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조선의 역할, 이런 것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제 그 당시에 딱 남북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온 이유는 너무 뻔한 거다. 그냥 상선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실제 보면은 그 배 안에는 대포가 감추어져 있었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공식적인 미국의 함대예요. 함대를 상선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들어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이제 그 침몰을 당하죠. 여기에 이제 평양 인민들이 이렇게 배를 유인을 해요. 이게 너무나 무례하고 막 이렇게 남의 나라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길 안내를 좀 해달라고 막 떼를 쓰고 사람들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대동강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갇히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화공을 쏴갖고 대동강은 한 명도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고 제너럴 셔먼호 선원으로 100% 수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배도 흔적도 없이 다 내려앉았어요. 이제 북에서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부터 근대를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 한편으로는 근대화가 싹트고 있었는데 외세가 침략하게 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이 투쟁으로부터 우리나라 제 오늘 제목이 근대화가 아니라 근대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얘기를 했는데, 그 외세의 어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외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투쟁에 나섰는가부터 그렇게 근대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노력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오고 다음에
와추시트호라는 이제 게 닷새 동안 이제 와요. 다시 오는데 이제 그 이 정탐을 하고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제너럴 셔먼호를 조사한다는 거야. 명분은 지네배 아니래매. 그냥 영국 상선이었다며. 근데 이제 지네 이걸 정탐한다고 와갖고 이제 시워드가 당시에 국무장관이에요.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이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고서를 낼 때 영국은 조선에 이해관계가 없다. 또 이제 북독일도 동방에 별로 관심 없다. 아직 지네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 바쁘다. 근데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조선을 개방하려는 시도는 잘 될 것이다라고 합중국 정부의 대외관계사료에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루즈벨트와 로일 전쟁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하와이 조선까지 포함하는 태평양 전쟁 계획이 실제 이 와추시트호의 결과 보고서를 갖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때부터 태평양 전쟁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슈난도호와 차이나호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요. 슈난도호는 해안 측령을 핑계 댔는데 청나라 어선을 그냥 나포해서 길 안내를 협박시켜 갖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마을을 약탈하고 그다음에 조선 관리를 끌고 가서 대동강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동강으로 서울까지 못 간다, 한성까지 못 간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얕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셔먼호 진상조사 왔다 그러면서 국왕에게 전하라고 편지를 주고 가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횡포를 부리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그거예요. 이 차이나호 사건을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차이나호는 왜 들어왔냐면 남원군묘를 도굴하러 들어왔어요. 우리는 마치 그게 오페르트인가 누구 어떤 그 도굴범이라고 독일의 소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독일의 소행이 아니었고요. 이 차이나호 미국이 하는 게 늘 그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숨어서 하니까 이 미국의 젠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은 되게 예의의 나라기 때문에 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묘에 가면 이제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꺼내갖고 아버지 유골이랑 같이 협박을 한다면 그러면 대원군이 그 당시 조선의 실세였던 대원군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하러 가는 목적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야비한 짓으로 그 뼈를 꺼내서 협박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인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기왕 가는 게 독을 잘해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모르겠다도 아니고 셔먼호 배상금을 받아낼 것, 그다음에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 이건 뭐냐면은 강제 개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강제 개항을 해서 미국이 이렇게 수호 조약 같은 거, 통상 조약을 체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다른 미국이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다 이 차는 그러니까 한 20일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갔고 남원군묘도 조선인민들이 거기 백성들이 가갖고 새벽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바람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실패를 했죠. 이게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청나라 일본 주재의 미국 공사와 청주둔 미 사령관 로한제독이 미 국무장관 시워드에게 조선 개항을 위한 무장관서 건의안을 냅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데 그것조차 말을 안 듣는 이런 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무장을 간섭 어떻게 건의하냐면 로한제독의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해군 달라. 해군을 들여오게 달라라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조선을 치기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시아 함대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4대가 콜로라도, 알래스카, 베니치아, 팔로스, 모노켓이 이 5척의 호가 이제 조선을 치기 위해서 청나라로 들어오는 게 186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을 통해서 조선의 최후 통첩을 하죠. 셔먼호 사건을 위해서 답을 2, 3개월 내에 단판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대표를 파견한다. 물론 조선이 거부할 테니까 그럴 때는 무력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있어요. 드디어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신미양요에 들어온 깃발이 이렇게 노선이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까 강준만 씨 그런 견해처럼 여전히 이때도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모호해요. 그냥 우발적으로 들어왔다.
우발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러갔지.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이렇게 그냥 물러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북의 역사 문헌에도 나오는 거지만 거기에 있어요. 그 강화도에 가면 이제 그 박물관 있잖아요. 요 신민양요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를 명확 신민양요라고 애매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리안 워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1871년에 한국 전쟁이었다. 이렇게 미국과의 최초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최초의 전쟁이었던 공식적인 전쟁이었던. 그러니까 아예 함대를 끌고 왔다. 아까 이제 제너럴 쇼먼은 위장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위장 갖고 안 통하니까 이제 결의에서 해군력이 들이닥친 거예요. 해군력이 들이닥쳐 갖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사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전투에는 미국이 이겼어요. 이렇게 진출해 갖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제 조선 군사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조선 군사만이 아니라 그 강화도에 있던 우리 인민들이랑 같이 싸웠죠. 근데 70명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거나 포탄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난 동료의 시신을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버텼다. 폭격이 끝나고 이렇게 육탄전이 벌어지게 되니까 조선군은 쓰러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군의 눈을 멀게 하려고 흙을 이렇게 집어갖고 얼굴에 던지면서 싸우더라. 미군은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지독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본도 그냥 총 한 방에 깨갱했고 그냥 멕시코 인디언들도 그냥 총으로 쏴서 다 죽이면서 그냥 쭉쭉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믿고 저러는지 이런 조선의 악착같은 투혼의 악소리가 났다. 이렇게 이제 미국 공식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게.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사실은 강화도에서 한양까지는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지리를 명확하게 몰랐던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섬에서만 이런데 한양까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거의 기세에 눌려갖고 그냥 퇴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고 뭐라고 봐야 되느냐. 전쟁이었고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배상 그다음에 개방 그걸 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전투에서는 패했죠. 우리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렇지만 전장에서는 이긴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 미국을 이긴 나라는 베트남이 아니라 조선이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선의 투혼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관계를 봤고요. 우리가 은근히 일본을 잘 몰라요. 특히 조일 관계 잘 몰라요. 일본은 그냥 싫어할 뿐이지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일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청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이 사대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럼 사대 관계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죠? 이렇게 사대를 하고 정치적으로 보호받고 군사적으로 보호받고 이런 거였다면 교린 관계는 뭐냐? 외구들이 너무 의략질이 잦아요. 막 끝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들을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달래주는 정책이 교린 외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막부라는 천황 밑에 막부라는 이 총독 같은 게 있죠. 그렇지만 여기를 전율화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다이묘들, 그 지역마다 다이묘들이 군웅활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서는 막부하고도 외교를 맺고 여러 다이묘들과 다 통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교린에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잘해줘봤자 1419년에 스시마 이렇게 들어오니까 스시마 정벌을 하게 돼요. 그때 상소문을 보면 도대체 이렇게 조선의 신하들이 저런 놈들을 다 그냥 절멸시켜버리지 왜 그렇게 잘해주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정도로 이제 교린이 그 당시에 이렇게 회유하는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던 상황에서 스시마를 정벌을 했다가 그래도 또 26년에 되면 삼포를 열어줍니다. 삼포라는 게 어디냐면은 이 연포 이건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포가 있고 제포가 네이포라고 써 있는데 진해라고 그래요. 진해. 요 세 곳을 항구를 열어줘서 여기에만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게 그 외관 그 열어준 거 있죠. 부산. 여기서만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지 마라, 악탈하지 마라. 여기서 무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러다가 다시 잘못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삼포개항을 계약조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약조를 맺어서 이제 삼포를 개항을 해주고 해마다 정기무역선 50척 내에서 너네들이 원하는 걸 주겠다. 그리고 쌀을 200석을 하사해줘요. 가져가기도 하고 그 세관을 운영하는 데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삼포회라는 데 또 문이 닫혔다가 다시 이제 1512년에 임신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 곳을 열어봐봤자 안 되니까 제포만 개항을 하고 무역선을 반으로 줄이고 하사미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약조, 임진왜란 한참 후에 기후약조가 벌어져요. 근데 이때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부터 조선의 이제 끝까지 가는 외교 방식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한양으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로 왜 왔냐면은, 경제적으로 뭐 달라는 것 때문에 왔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대장경 판본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요구했냐면 일본에서는 그거를 절에 가지고 가서 그거를 자기네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큰 나라로부터 이렇게 대장경을 받아갖고 왔다라고 이제 그걸 대장경을 얻으려고 세종실록 거기를 봐도 오늘도 왜 대장경 내놓으라고 생떼거지를 썼다 이런 기록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때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이 올라왔던 그 군사 노선 있잖아요. 그게 사신이 올라왔던 경로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오면서 단순히 음식 쌀 내놓으라 대장경 때만 쓴 줄 알았더니 정탕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경로로 올라오게 되니까 너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가 갈리니까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절대로 한양에 올라올 수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 스시마 도주가 인장을 찍어서 서계를 보내면 그거를 소량에 요관해서 스시마 도장에 스시마 도주가 찍힌 도장이 찍힌 서계를 보면 조선에서 공식적인 관리가 나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본은 이제 교린 외교니까 이게 막부의 쇼군이 취임할 때 축하 사절단으로 사람들을 에도까지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에도까지 사람들을 계속 보냈어요. 보냈고 다만 일본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이런 대로 서계를 갖고 하게 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이게 에도까지 가는 행렬이에요. 행렬인데 우리는 일본까지 총 1811년에 공식 외교가 단절돼요. 이때까지 19번을 보냈고 근데 일본 국왕사는 굉장히 많이 보내요. 사람들을 70여 번을 보내요. 그리고 조선통신사가 한번 갈 때는 우리는 400~500명이 가요. 그런데 이제 스시마 섬에 1400여 척의 1만 명이 영접을 나와서 이 1만 명이 에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하루에 먹는 양이 그 통신사들한테 주는 양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되게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우리처럼 교린 외교기 때문에 축하 사절단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에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러 왔다. 이제 이렇게 일본인들을 얘기를 하고 조공을 바치러 온 우리에게 복속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교활성이라는 거는 우리는 되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조선은 좀 내가 보면 바보 같아.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교린 외교 역으로 당하는 이런 거였고 그러다가 18세기에 조선 멸시관이 제기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새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한번 아까 하루 먹는 양만 해도 그게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적 후진 것들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오지 말고 그냥 스시마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스시마 섬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은 교린 외교고 우리는 되게 예우를 다해서 갔는데 그런 전통적인 대일 관계를 볼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서 24년이 지난 1811년에 스시마 섬에서 이제 드디어 서계를 갖고 해협을 하게 되는 이런 걸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미 이제 아까 말한 조선 멸시론이 제기되더니 이런 것들이 정한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정한론은 이제 막부 체제의 이제 위기를 몰리고 일본 봉건제의 위기가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 봉기, 도시 폭동이 이제 일상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일 통상교역으로 미국한테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뺏기기 시작하고 일본은 그럴 때마다 해외로부터 침략의 위기를 조선을 치는 거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런 걸로 사무라이 국수주의적인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요시다 쇼인이 한 유수기에 1854년에 책에 낸 책에 쓴 걸 보면은 양이들이 일본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 필리핀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는데 과거 한반도는 일본의 속국이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그 일본 서기. 예,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 다 거짓말이죠.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조선을 정복해서 이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정한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메이지 유신은 이제 1868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유럽, 미국 개교 공관들에게는 전부 외교권을 접수받아요. 새로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대로 전통적인 하자고 얘기하는데 조선과는 스시마 섬에서 만나자라고 일단 제기해놓고 스시마 섬에서 어떤 서계를 보내냐면은 자기네들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칭 황제를 더 확실하게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는 천황이고 우리는 조선 국왕이라고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황을 상위에 놓고 국왕을 하위에 놓는 서계를 보내고 이것을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받는 순간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고 안 받지도 못하고 이런 어중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일본이 이제 그 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그런 거고 이때 얼마나 무례한 일을 범하냐면 부산 초량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전부 쌀 주고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갖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일본 해군이 여기로 와요. 이걸 접수하겠다고. 자기네 땅이라고 접수하러 와요. 그래서 조선에서 여기에 그 모든 식량을 끊어버려요. 신용을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꼼짝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게 이게 교일관계. 그러니까 국교가 완전히 단절된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의도적으로 단절을 시킨 거죠. 이렇게 자기네 국왕을 우리 조선 국왕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린 외교가 파탄나고 전통적인 국교가 단절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거죠.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그래서 군국주의화 되는 거죠. 그래서 번을 폐지하고 천황제, 징병제, 중앙집권정, 군벌관료체, 특권 재벌을 뭐 그때부터 미쓰비시 있잖아요. 이런 이제 미쓰이 이런 재벌들을 육성해주고 고율 후적제를 계속 강요하니까 농민 폭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게 메이지 유신 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미일 결탁의 시점을 이게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신미양회 때 미군이 물러났는데 그런다고 미군이 조선을 기착지로서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에 진출해야 되니까. 배후를 조선을 침략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진출해봤자 배후에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눈치를 보고 있던 여기 그 일본 메이지 유신의 주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잘됐다. 이토 히로부미가 얘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잘됐다. 우리가 미국을 찾아가서 너네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겠다. 우리를 밀어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리국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는 이와쿠라 사절단은 일본도 강제 개항을 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다 유럽과도 맺고 미국과도 맺었기 때문에 그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여기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네들이 대리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간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내려가고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미국에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은 조선을 침략해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잘됐다. 우리를 얼마나 반기겠느냐라고 쾌재를 불렀다. 이런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1871년에 이제 그 미국의 일본 외무성의 고문이 오고 법무성의 고문이 오고 72년 그 다음 해에는 태역장성 리젠드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면 일본은 그 조선을 점령해야 된다. 그리고 요동지방을 제압해야 되고 대망을 점령하고 중국을 제압해야 되는 임무를 일본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의 기존 군함은 철함 2척, 그다음에 함선 1척, 목조함 겨우 이거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 3척의 군함과 8천여 번의 탄약을 전부 제공해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겉멋을 쓰는 법을 되게 이제 리젠드를 통해서 가르쳐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75년에 운용호 사건 쳐들어온 것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잘 커서 경제적인 부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미양요에 의해 물러난 미국을 다시 일본이 이제 끌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 일본의 이름으로 끌어들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게 그 뭐지 테프트 카스라 신사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걸 양해했다라고 되게 붕괴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다 한 거예요. 이때 다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일본한테 그냥 조선 넘겨줄게. 그 대신 너희가 식민지 필리핀 점령하는데 일본이 협조해, 이 조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근대를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근대라는 것은 이제 이런 국제적인 정세하에서 우리의 근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편으로는 강력한 외세의 침략이 너무 진행이 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500년을 이어온 조선 봉건왕조 이런 것에 힘이 강고하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해치고 근대로 나갈 건가, 이런 문제인데,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죠. 하나는 위로부터 개혁의 길이 있고 아래로부터 혁명의 길이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의 길의 대표적인 것이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이제 북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혁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혁명의 길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 사실은 이제 아래로부터 혁명의 길, 근대화를 향한 이런 거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조선 역사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은 굉장히 미약했지만 근대로 이행하는 두 주체적인 역량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의 투쟁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19세기 말 신채원 쌤이에요. 근데 이때 근대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위정척사 사상인데요. 우리는 그걸 봉건 사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위정척사 사상은 봉건 사상 맞아요. 근데 이게 후기로 가면 이렇게 입장을 바꿔요. 동도서기, 척양척예. 동도서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양이 기술은 발전했고 도는 동양이 눕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이 기술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로 발전하면서 척양척예를 얘기하는 반회세 근대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개화 사상도 마찬가지로 개혁 사상을 준 것은 서양의 사상이 아니라 실학 사상으로부터 박규 선생으로부터 제기된 이런 열람의 이런 시학사상 계승됐다는 거고, 동학도 마찬가지로 반침략, 반서방, 반봉건, 이런 근대 부르주아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갑신정변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1세대죠. 요 세 분은 오경석, 오대치, 이거 박교수. 이 사람들은 다 역관이죠. 역관이고 중인 가문이고 돈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를 드나들면서 교역을 하게 되니까 재산은 되게 많았지만, 그래서 청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고 서양의 문물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한편으로는 근데 서양이 청나라가 당하는 꼬라지도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 사상을 처음으로 싹튼 사람들이고, 박 교수는 연안 박지원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 감사여서 그 당시 정부군을 지휘해서 평양 인민들이랑 같이 제너럴 셔먼호를 물리쳤던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조선의 최고의 그 당시에 똑똑한 어떤 대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세대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특히 되게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젊은 세대의 양반층에서 이렇게 조선을 개혁하려면 자기네들 같은 중인 갖고는 안 된다. 양반층에서 개혁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선발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던 그 시대의 총화였어요. 여기 이제 박영효가 있고 서광범이 있고 서재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신정변의 그 당시 급진적 개화파라고 불리는 갑신정변의 주체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변절하죠. 되게 반절하고, 특히 박영효 같은 사람은 금능위,
철종이 사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 친일의 앞잡이가 돼서 이완용보다 더한 민비를 죽이려고 날뛰다가 일본으로 도망가고 이제 이랬던 게 그런 사람. 이 변절이 됐지만 조 때만 해도 이 개화파의 주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 관련 희생자 투옥을 다 이 사람 처단당하잖아요. 희생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좌의정부터 도승지부터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하사관, 그 다음에 뭐 내시, 그 다음에 뭐 상궁 이런 사람들까지 되게 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개화파라는 개화당 이외에 김옥기는 뭐를 만들었냐면 충의계라는 혁신 비하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충의계에는 높은 사람부터 천민까지 다 너나 비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없는 어떤 그야말로 부르주아의 어떤 사상을 대변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정보도 캐고 뭐 돈도 구해오고 막 이제 이렇게 움직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갑신정변때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이 추구했던 내용을 보면 그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데 근대적 개혁기구를 설치했죠. 이 의정부라는 게 그 전에 있었죠. 비변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변사는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청나라가 쳐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서 있을 때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거고 평상시에는 그리고 이제 비변사 같은 경우 대원군이 다 없어요. 근데 의정부가 마치 우리나라 의회처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2호 예병 형공 여기서는 다 실무적인 일만 하고 실제 모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전제 왕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의기구다운 논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에서 했던 것이 근대적 개혁기구로 통일기무화문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사대사, 교린사 뭐 이런 있잖아요. 외교관계, 그다음에 군이 그 함대를 만드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 사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재정 사업을 하는 거 이런 추진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다 만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선사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선사도 파견하고 수신사도 일본 유학생으로 파견하고 그다음에 무기 구입도 모색하고 그다음에 별기군도 창설하게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됩니다. 개혁의 내용은 국가기구 합리적 재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왕실의 어떤 재정과 국가의 재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그 민비가 쓰는 내탕금 있잖아요. 날마다 막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그 엄청난 거 했던 것들이 다 국고로 그냥 하는 거야. 전혀 구별이 없었고 왕실의 사치는 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왕실 재정은 왕실 재정으로, 그다음에 국가 재정으로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군대를 양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통신개혁은 우리가 지금도 어디 조계사 옆에 가는 우정국 있잖아요. 그 갑신정변 일으켰던 장소 거기에 우정국을 만들었다는 거, 우편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지금의 5G 그런 거에 이제 걸맞는 통신기 그때는 봉수제도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통신개혁을 하게 되고 경찰개혁도 순경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 파수꾼이라는 것은 오히려 양반들의 이익만 요구하는 거라면 이 당시에 추구했던 순경은 정말 평양 한성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이런 걸로 역할을 한성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자마자 박용호가 그때 한성 판윤이었거든요. 바로 수구세 이렇게 쫓아내버려요. 자천을 시켜버리거든요. 시도는 했어요. 도로건설도 그 당시에 조선 말렵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기록을 보면 조선에 막 똥냄새가 풍기고 너무너무 더럽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 것은 도로가 안 돼 있었다고 하는데 도로건설을 종로 2가부터 종로 5가까지 도로건설을 전부 다 합니다. 거기 재정이 없어서 딱 거기까지 하고 또 신문 발간 한성승부를 발간하죠.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일본의 유학생을 60명 정도 보내요. 굉장히 많이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회사를 결국 자본주의 혁명을 하려면 회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설립을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들을 개화파들이 쭉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잘 나가면 하면 됐지 왜 하필이면 쿠데타를 했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1881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이거 이름 되게 어려운데요. 청나라랑 이제 관계가 이제 다시 근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사대 관계 교련 관계였는데 이제는 청나라가 우리가 이제 조선의 청해석방이라는 사실이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전문에 명시하게 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돼요.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고 청나라가 이모군란 때 조선에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성에 주둔하면서 모든 문서를 자기네들이 검열하고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선은 거의 독자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청일 내정 간섭이 심해졌고 이 청나라가 결탁한 봉건 수기 세력의 개화파에 대한 방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결정적인 거는 개화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조선 왕실은 거덜나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김옥균이 일본에 자금을 구하러 3번 가요. 3번을 가서 차관을 얻으려고도 하고 개인 융자를 얻으려고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일본 놈들이 조선에 도장받아 국왕에 도장받아 와라 그러면 주겠다고 해서 고종을 획득해서 그 받아갖고 가면 돈이 없다 이렇게 결국은 배신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만큼 청나라의 그런 횡포가 심했냐면 당십정 발행 게 이게 뭐냐면요. 그 양반들이요, 이 수구 세력이 돈을 막 찍어내요. 지네가 뭔데. 찍어내서 그걸 남발해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고 조선 민중들이 삶 버덜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김옥균 개화파가 국가적인 통제기구를 만들어 갖고 함부로 못하게 하려는 거를 막 수구 세력들이 난리를 쳐갖고 결국은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게 되는 작태를 하고 한성순보를 왜 습격했냐면 청나라 군사가 어떤 약국에 들어가서 막 우리 그 아버지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인 게 있어요. 그걸 한성순보가 싫었어요. 싫었더니 그 다음 날로 한성순보를 가서 폐간시켜 버린다고 하고 날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고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개혁기구는 군대 시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별기군 알잖아요. 별기군 그 이모군란 때 그런 거 우리는 왜 그렇게 친일적인 군대를 만들었을까? 신식이 그렇게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화파들이 군대를 신식으로 만들려고 해놓으면 수구파들이 거기에 호리모드를 안 쳐요. 그리고 자기네가 그 기구를 장악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대화를 해봤자 변질되는 지금도 비슷하죠. 뭔가를 해보려고 검찰총장이 똑똑하고 앉혀놨더니 이상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고 군대 양성은 예를 들어 한성순보 그 당시 서울시장 박영효가 군대를 양성하려고 하니까 잘라버리고 광주유수로 보내요. 근데 광주유수는 서울의 5영 중에 하나로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를 양성하니까 그 군대를 전위형으로 보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군대를 양성하려는 조선의 다주력인 군대를 양성하려는 모든 노력을 청나라하고 그 당시 민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수구파가 하나하나 다 거세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김옥균이 뭐 부르주아 혁명 뭐 개혁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좀 잘 살게 되나 보다라고 좋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남발하는 거를 막잖아. 예를 들어 궁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은데 그걸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혁의 본질이 결코 수구파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김옥균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평화적 수단으로 고생을 이겨내면서 모든 힘을 다해 왔는데 성과가 없다. 다 뺏겼다 도로. 근데 이제 암살당할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적수를 눌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변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던 차에 청푸 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 군대가 3,000명 중 반이 철수를 해요. 그리고 철수하는 즉시 청나라는 계속 패배를 해요. 프랑스한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남아있던 청나라와 그 청나라만 하늘같이 믿고 있던 수구파가 되게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힘이 약화되는 결과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김옥균을 더 암살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옥균이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겠죠. 우리처럼 지금 같으면 보안의식이 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공사 푸트라는 저놈이 김옥균을 불러다가 충고를 하는 거야. 신중해라. 까불지 마라. 외국으로 나가 있어라. 그게 좋겠다. 너 여기서 엄한 짓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청나라를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이제 너무 크는 것도 바라지 않고 더군다나 조선이라는 게 더 흐물흐물해져야 되는데 개화파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화파는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청나라에게도 다 자기네들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개화파가 정권을 잡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미국 입장을 정리했던 거 이게 일본의 배신을 또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신정변 그러면 김옥균 똑똑한데 굉장히 겉똑똑해서 일본만 믿고 까불다가 결국 일본한테 배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적어도 1,500명의 군대를 양성했어요. 박영효가 광주 유수 있을 때 수도방위군 500명을 양성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전위형으로 뺏기거든요. 근데 이미 다 혁명화시켰어. 개혁화시켜서 전위형으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다 개화파 군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은 이 개화파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들을 개화파들이 상당히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북청에 그 관찰사를 보내고 그 북청에서는 외곽이니까 500명을 양성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양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 육군 호산학교라는 거는 사관학교랑 비슷한 데예요. 여기에 서재필 이런 14명의 사관생도를 이렇게 간부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제가 충익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장사들도 있고 포수도 있고 이런 개별로 속해 있던 군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개화파 군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500명이 함경도에 있는데 이 사람들 수도권으로 불러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무장을 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옥균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왔다가 수구파가 난리가 났거든. 저 무장력이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총을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뭐 고종한테 난리를 쳐갖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무장력에 대한 게 김옥균의 준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푸전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본이 먼저 이제 개화파에게 접근을 합니다. 개화파가 뭐 김옥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왜 접근하냐면은 일본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번 기회에 청나라 확실히 몰아내자. 그러려면 개화파 이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개화파 밀어줘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옥균은 처음에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적어도 일본군이 청나라를 몰아내는데 일조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이의제의 전술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왕을 호위하는데 자기네들 군대가 조선 군대가 쓰는 것보다는 일본 군대가 호위하면 그러면 청나라가 손을 못 댈 거 아닙니까? 그럼 고종은 신변안전이 되는 거잖아요. 갑신정변이 생각했던 쿠데타는 입헌군주제였어요. 고종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믿을 세력이라고는 없었는데 고종이 거의 김옥균한테 이렇게 뭐 위임장을 이렇게 무조건적인 위임장을 줄 정도로 김옥균하고 친했고 김옥균이 정치 사업을 고종한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닭계조회한테 이 약속을 받아요. 이것만 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 다짐을 받고 일체 내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놓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대원군하고 윤비하고 고종하고 누가 제일 나쁠까 생각하면 저는 아무래도 고종인 것 같더라고요. 고종이 귀가 얇기가 나중에 너무 얇아갖고 민비가 난리를 쳐요.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창경궁 바로 옆 창덕궁 옆에 이제 이렇게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거든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당시 일본 군대를 갖고서는 왕궁을 호위할 수 없어요. 왕궁을 이렇게 넓은 왕궁을 호위할 수 없으니까 좁은 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민비가 계속 꼬셔서 김옥균은 믿을 놈이 안 된다. 우리가 믿을 때는 청나라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청나라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고종이 청나라에 편지를 보내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고종이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와서 거다 다음날 다 죽었어요. 수구 꿀통들 다 죽었어요. 다 처단했죠. 쿠데타로 죽고 이제 천하가 이제 3일 동안 천하였잖아요. 그래서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개혁 정권의 인사인을 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여기에 도발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너져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실패의 원인은 그런 거죠. 이 사람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이거죠. 청나라 무력 간섭. 이게 물론 가장 큰 거죠. 근데 일본이 배신했잖아요. 일본이 끝까지 고종을 지키고 있었으면 이렇게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물러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책에는. 근데 결국은 미국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힘미양요 때부터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에 서양 열강들의 배후 지원으로 이렇게 청나라 군대로부터 일본이 배신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김옥균이 선비였던 거야.
선비여서 딱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반혁명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돼요. 청나라 군사 충분히 1000명의 군인이면 1500명 무장력으로 맞서고 한편으로는 그걸 홍보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했다. 우리가 입헌군주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혀 그 전에 해온 개혁의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호응을 받고 군대를 지키면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옥균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알리는 역할도 하지 않았고 군대를 동원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놀린 거죠. 사흘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정광석대 발표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고종이 다시 청나라군이 몰려오니까 도망가게 돼요. 그때 도망갈 때 김옥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겠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10년 동안 망명을 하죠. 망명을 하고 망명을 하면서도 김옥균이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조선 대원군 조카들한테 편지 써서 이렇게 새로운 내 자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싸워서 이기자, 이런 편지도 보내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수구 세력한테 그 상해인가 어디서 홍콩인가 어디서 암살당, 암살당하죠. 암살당해서 우리나라 양화진에 들어와갖고 그 시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다 매달려갖고 5만 가족들이 다 죽고 몰살당하게 되는, 이게 우리나라 갑신정변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옥균이 이루려고 했던 세상은 뭐냐면, 김옥균이 워낙 역적이 되면서 모든 게 다 태워졌어요. 근데 갑신일록은 이제 일본에서 쓴 거예요. 그 뒤에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혁신정방 14개조가 있는데 그걸 보고 갑신정변이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완전한 자주국가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원군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와요. 대원군이 끌려갔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 내놓으라는 거야. 대원군은 누구예요? 수구파의 대장이에요. 김옥균을 가장 못살게 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민비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옥균은 대원군 내놔라.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국왕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매사의 자주성을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내가 그 혁신계 얘기했던 것처럼 김옥균은 신분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서, 다만 이 사람이요 한계로 지적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반봉건적인 모순이 엄청났는데 농민들을 등에 업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건 김옥균의 한계예요. 그 사람들과 결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갑오농민 전쟁이 따로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걸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고 고종을 딱 내세우고 거기에 이제 초기 내각제 형태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재정 관리를 통합할 은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군사제도를 개혁하려고 했고, 또 이제 규장각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규장각을 왜 폐지하냐면 지금 창덕궁에 가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정조가 만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쯤 넘으면 규장각은 양반 문화의 온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대 문화로 가면서 시식 학교들 만들어 여러 가지 한성 순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좀 더 혁신적 개혁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펼칩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호조 참판인가 한 적도 있지만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보면 포경사 이런 직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했냐면 물론 이제 수급하는데 쫓겨나서 한 거지만 오히려 쫓겨난 김에 고래 갖고 이제 포경사라는 게 이제 고래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사업을 만들겠다 그런 꿈을 꾼 적도 있고, 저는 이제 김옥균의 그 일생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진짜 그 시대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멋있게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운명치 싸웠던 사람은 일찍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갑신정변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식민지가 됐을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충 좋게 생각해도 미친놈, 일본놈 믿고 까불다가 잘됐다. 내지는 잘될 것까지는 않아도 내지는 일본에 간첩했다는 평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일본 놈들이 계속 퍼뜨린 생각이잖아. 그거는 일본 놈들이 자기네들이 김옥균을 이유게 먹을 대로 이유게 먹고, 마치 자기네들이 근대화를 이루어졌는데 김옥균이라는 사상가를 배출해준 것처럼 계속 유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일본이 우리를 잘못 세뇌시킨 것과 우리가 진짜 구별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역사에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신정변의 의미를 보자면 물론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 독립을 고수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인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북에서도 이 평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초기에 이렇게 일본의 이게 평가가 되게 많아서. 근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같은 사람이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 막 이렇게 역성을 두고 그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정강 14기조 사상은 갑오농민 전쟁에 동학군이 내걸었던 패전개혁안으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 패전개혁안은 동학농민 전쟁은 결국은 갑오개혁도 이것도 일본이 해준 거라는 낭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오늘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갑오개혁도 일본은 계속 일본식의 내전개혁을 하려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동학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남은 우리 자주적인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갑오개혁은 한 3개월 동안 버티다가 박영효라는 미친놈 때문에 일본이 내세운 것 때문에 완전히 나중에 문을 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어떤 되게 많은 부르주아 개혁안을 3개월이기 때문에 시행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더 나중에 힘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그래 마지막 고종이 이제 용트름을 했던 대한제국이라는 형태로 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만민공동의 이런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기득권 세력에는 없어요. 이렇게 쓸만한 놈이 없으니까 시민계급이 유생계급 있잖아. 시민계급, 의병계 이런 사람들이 애국문화운동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의병운동으로 발전하고 결국 3.1 만세운동으로 발전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갑신정변은 실패했지만 결국 근대적인 사상들이 계속 발전시키고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시작이 갑신정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나라 근대가 뭐냐? 근대를 하려면 반해세 반봉건 투쟁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절박했던 과정은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과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과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민주주의적 과제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수구 세력이 남겨놓은 그 봉건적인 질서와 잘못된 의식들을 혁신하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을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이렇게 보급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북에서는 근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번영해서 꼭 자본주의를 거쳐서 왔어야 되느냐. 근데 북은 이제 사회주의를 선포한 거는 1970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 전까지는 민주정권, 민주주의 개혁이 이루게 되는데 이미 이제 일제에서 군수 재벌이긴 하지만 군수산업이긴 하지만 원산총파위 노동자애들의 힘이 막 커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북의 주장대로 하면 항일 무장투쟁의 힘이 커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꼭 부르주아 혁명을 거쳤어야 되느냐? 거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쪽의 공산당 중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후에 과제를 부르주아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거라고 했는데 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미 있잖아요. 부르주아적인 세력이 없다는 거야. 반해세 민주주의적 과제를 하는 수구적인 세력만 있고 친일파들만 있지 실제로 우리나라 부르주아 혁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만한 사람도 없고 노동자는 이미 이제 커 있다라는 조건에서 굳이 자본주의를 거쳐야 되느냐, 근대 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점을 자기들은 이제 자본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가 같이 열려 있는 쪽에서 자기들 근대화의 완성은 사회주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북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이게 남쪽에는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할 만한 견해가 없어요. 백인 백색. 대충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역사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게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던데 역사가 다양한 것도 어느 정도지.
그래도 큰 정도는 좀 있어야 교과서에 뭐라고 실을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교과서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니까 남쪽에서의 정론을 찾기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남쪽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북에서의 견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점들 갖고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오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